그 조각상 하나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형수님이 여행 다녀오시며 사온 예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겉보기엔 세련됐고 무게감도 있었고 거실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 물건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는지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조명자입니다. 60이 넘도록 충청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형님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시며 형수님과 함께 잘 사는 분이에요. 그 집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자주 오가던 곳이고 식사만 해도 몇 시간씩 이야기꽃이 피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깐깐한 성격이긴 하지만 집 안 꾸미는 데 있어선 누구보다 안목이 있었죠. 패브릭 하나 바꾸는 것도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 고르고 향초나 조명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고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언제 가도 뽀송하고 밝은 기운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형수님이 베이징을 다녀오시고 며칠 뒤 가족을 초대했어요. 잠시 기분 전환 겸 다녀온 여행이라고 하셨죠. 저도 별 생각 없이 형님 댁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은 안 돼요. 그저 벽지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조명도 그대로인데 공기가 묘하게 무거운 듯한 약간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 거실 소파와 테이블 사이 형수님이 자랑스레 앉은 자리에 묵직한 돌 조각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돌이었고 크기는 성인 얼굴만 했어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조각한 모양. 눈은 깊게 파여 있었고 코와 입의 비율도 이상하게 정갈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무표정한데 음산한 화도 슬픔도 없는 눈, 입은 꼭 다물려 있었고 고요하게 굳어있는 그 표정이 거실 분위기 전체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밝은 표정으로 말하셨죠. 어때? 멋있지 않아? 중국 유명 조각가가 만든 거래. 사람 얼굴을 형상화해서 공간 중심에 두면 기운을 잡아준대. 기 얘기 들어봤지? 내가 이걸 베이징 골목상가에서 보고 한눈에 반해서 보고 있으니깐 주인장이 버리는 거라고 가져도 된다는 거야. 형수님은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고 그걸 조심스럽게 손질하며 먼지를 닦아내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얼굴일까? 왜 이렇게 표정이 없을까? 평소라면 형수님은 화사한 꽃이나 형상이 예쁜 조각들을 고르셨는데 이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묵직하고 말이 없고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조카도 그날따라 말수가 적었습니다. 물론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각자 피곤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조각상이 방 안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자꾸 시선이 조각상 쪽으로 갑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시야 구석에 그 얼굴이 계속 걸려요. 거기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눈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그냥 날씨 탓이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후 다시 형님 댁에 갔을 때 그 조각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형수님은 더 피곤해 보였고 형님은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인사만 하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날 형수님은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자꾸 잠이 안 와. 머리도 자꾸 아프고 그냥 좀 피곤하네. 저는 형수님의 말이 그 조각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그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걸 입에 올리는 순간 모든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 조각상 뭔가 이상해. 그 얼굴이 이 집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였어요. 그날 이후로 형수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자꾸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진통제를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베개를 바꿔도 잠이 들지 않고 새벽 3시가 넘어도 여전히 불을 켜놓고 계시더군요. 잠이 안 오면 라디오라도 들으라 했더니 그건 또 귀에 시끄럽다며 화를 내셨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형수님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이기도 해서 그때까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자 형님도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면서 괜히 짜증을 내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도 이상하게 안 풀린다고 했고 원래 잘 되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이 취소됐다고 한탄도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일이 꼬이나 몰라. 한숨을 쉬는 형님의 모습은 제가 아는 그 든든한 큰형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는 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웃음소리 하나 나지 않는 거실에서 저는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됐어요. 조카는 또 조카대로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건 기본이고 친구와 싸워 교무실에 불려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결국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고 형수님이 학교로 다녀오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형수님이 말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집에선 멀쩡한데 학교만 가면 이래.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쩡하지 않은 건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갔어요.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 말도 못하겠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사하고 나면 TV 앞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조카가 웃긴 영상을 보여주며 깔깔댔는데 요즘은 밥만 먹고 다들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형님은 아예 술을 챙겨 방에서 드시고 형수님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조카도 문을 꼭 닫아놓고 밖에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마치 누가 이야기라도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것처럼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향 친구분이 놀러 오셨다가 커피만 한 잔 드시고는 허리를 펴며 이러셨어요. 이상하게 여기 앉아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묘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네. 그분은 그날 밤에 악몽을 꾸셨다더군요. 조각상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 하룻밤 자고 돌아온 날 내내 등골이 서늘하고 자다가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서 깼는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 조각상과 비슷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님 댁에 밤늦게까지 머무는 게 싫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듯 했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님도 점점 말수가 줄고 종종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고 넘기시던 분인데 요즘은 물컵 하나 놓는 것도 못마땅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툭 놓으면 긁히잖아. 신경 좀 써줘.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에 조카도 위축되는 듯 했습니다. 형님은 말수가 거의 사라졌고 저랑 둘이 있어도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바뀐 걸 보며 저는 조금씩 조각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그 물건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 조각상은 묘하게 시선을 끌면서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없고 입술이 단단히 다물려 있어서 그런지 마치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가 나 있는데 표현은 못하는 사람 그런 얼굴이었죠. 조각상 앞을 지날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조각상과 마주친 그 순간 섬뜩하게 등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어요.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저 혼자만의 기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계속되면 사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 오래 머무는 걸 피하게 됐습니다. TV를 보려고 앉아도 자꾸만 고개가 조각상 쪽으로 돌아가고 시야 한 구석에 그 얼굴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형수님도 저와 마주 앉아 있던 중 문득 조각상 쪽을 쳐다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얘 눈이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내가 만든 기분인가? 그때 저는 거의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조각상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순 없어도 분위기를 바꾼 건 분명 이 물건이다. 형수님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조각상을 거실 한복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공수해온 물건이었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한 물건이니까요. 그걸 치운다는 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기운은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고 집안 전체가 묘한 그림자 속에 묶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카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고 말했어요. 엄마, 나 누가 자꾸 침대 옆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기운이 꼬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만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일이 꼬이는 이유. 그 시작점엔 그 조각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형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기분만 상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다르니 내가 더 민감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더 조여들었고 어느 날은 진심으로 무서워지기까지 했어요. 조각상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제 그림자가 일그러지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는 이 조각상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요. 며칠 뒤 어머니가 큰 댁에 오셨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네 형수 요새 많이 지친다며. 얼굴 한번 보고 와야겠다. 저는 내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조용하신 분이지만 기운 같은 거에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남들보다 먼저 그런 걸 알아채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시선을 거실 한가운데 놓인 조각상에 오래 두고 계셨고 그때부터 저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조각상 앞으로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 덮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단호하던지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잠재우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냐? 형수님이 여행 다녀오시면서 가져오셨대요. 길을 잡아준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아니다. 집 기운을 눌러 조상도 혼도 집에 못 들어온다. 그 말에 형수님이 눈을 흘기셨지만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형님을 불러 조용히 말씀을 나누셨고 며칠 뒤 형님은 조각상을 조용히 창고로 옮겼습니다. 형수님 몰래 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조각상 이야기를 지인 스님께 하셨고 스님이 며칠 후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분은 무속인은 아니고 풍수와 명리 쪽을 오래 공부하신 분인데 집안 기운이나 터보는 데는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스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이 조각상 아직 있습니까? 위치는 치우신 것 같은데 자국이 남아있네요. 형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스님은 한동안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건 조상도 혼도 집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조각상입니다. 기운이 끊겼던 자리이고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듯한 형상이네요. 그 말을 들은 형수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그게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고급 조형물이고 예술 작품이에요 라고 항변하셨지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무엇이든 그 의도를 담는 순간 예술이 아니라 기의 도구가 됩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주인이 무거운 마음을 담았고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됐을 겁니다. 게다가 생기 없는 얼굴은 공간의 흐름을 막고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잘 웃지 않는 조각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형님은 조각상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고 결국 그날 밤 형님과 제가 함께 조각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릴 때도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철물점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끝편 아무도 오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고 왔습니다. 형수님은 처음엔 몹시 화를 내셨어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라고 하셨고 며칠간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입을 닫으셨고 결국엔 인정하셨어요. 괜히 내가 예민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좀 덜 답답하긴 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형님은 다시 밝아졌고 형수님 얼굴에서도 미간의 주름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조카도 학교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내게 됐고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형님 댁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예전처럼 웃으며 앉아 이야기 나누게 됐고 무거웠던 공기는 사라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참 신기한 게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후로 저는 풍수에 대해 책도 읽고 스님과 이야기 나누기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 얼굴이 있는 조형물은 생기 있는 표정일수록 좋다고 하셨고 웃고 있는 얼굴이라도 눈빛이 또렷하고 따뜻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눈동자가 없고 무표정한 조각은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거나 정체시키기 쉽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워오거나 누군가가 공짜로 준 경우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마음으로 사용하던 물건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걸 그대로 집에 들이면 그 사람의 온과 기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사람 얼굴이 있는 조각은 더 민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이 어떤 마음으로 조각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님은 중고 물건을 받을 때도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드리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금전을 지불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물건의 기운을 내 것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얻은 물건은 여전히 그 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조각상이나 형상이 뚜렷한 장식물은 무조건 드리기 전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걸 사용했던 사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보기엔
고급지고 멋져 보여도 그게 내 집과 맞는 기운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기운을 갈라놓는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어디서 무엇을 사든지 절대로 얼굴 있는 물건은 함부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눈빛이 또렷하지 않거나 감정이 없는 표정이라면 그 물건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이 다시 살아났고, 형수님도 이제는 물건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지셨어요. 예쁜 게 다 좋은 건 아닌가 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각상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조용한 물건이라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집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은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 형수님과 함께 집안을 돌며 말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 기운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조각상이 사라진 뒤로 우리 집은 다시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공기가 다르다는 걸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그게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습니다.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고급스럽고 형수님이 자랑스럽게 들여온 물건이라 저도 한마디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숨쉬고 기대고 위로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조각상 하나로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우리가 집 안에 두는 물건들은 그저 장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색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져왔을 때부터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얼굴이 있는 물건이라면 더더욱요. 그게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감정이 없는 표정인지, 그 표정이 이 집과 어울리는지 무심히 두기엔 사람의 마음과 운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사람 얼굴이 있는 건 잘 웃어야 해. 웃지 않는 얼굴은 그 기운이 눌려 있어. 그게 방 안에 오래 있으면 사람도 같이 눌려. 그땐 그냥 옛말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었다는 걸요. 단지 미신이 아니었고 살면서 겪어보고 겪은 삶의 지혜였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괜히 가족 간의 말이 자주 엇갈린다거나 몸은 멀쩡한데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가라앉는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거실에 놓인 액자 하나, 침대 옆에 둔 인형 하나,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소품 하나가 혹시라도 지금 내 기운과 맞지 않는 건 아닐지, 그저 예뻐서 놓았지만 실은 지금 내 가족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아닐지. 삶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 영향을 주곤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문이 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집에서 왜 자꾸 장사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었는지, 정말로 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직접 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차근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풍수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